대학만 졸업하면 뭐라도 되겠지 싶었다. 나는 왠지 세상에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고3 수능 다음 날, 나는 그날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다. 내게 학교와 공부는 지긋지긋한 것이었다. 지금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다. 나는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서울대에 못 가느니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보니 외삼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 나와 11살 차이 나는 막내 외삼촌은 처음엔 부산대 의대에 들어갔었다. 그 당시 외할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삼촌은 의대를 그만뒀다. 낚시를 좋아하는 큰애 삼촌에게 생선도 못 만지겠는데 사람 몸에 칼을 어떻게 대겠냐고 했다고 한다. 삼촌은 다시 연세대에 들어갔다.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선배들의 열등감이 느껴졌다고 했다. 삼촌은 연세대를 그만두고 서울대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서울대에 대한 열등감은 연세대 선배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촌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 삼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나와 동생도 마찬가지로 열등감에 시달렸다. 지잡대에 갈 생각을 하니 부끄러웠다. 차라리 대학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면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후 20대 중반에 나는 마지못해 대학에 갔다. 나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 끼어 있으려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쭈글스러웠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나는 부끄러워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사실 처음엔 장학금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한번 장학금을 받고 나니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대학만 졸업하면 뭐라도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4학년 1학기가 되었을 때 나는 막막해졌고 뭔가 씁쓸해졌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던 것 같아. 미친 듯이 공부했지만 내게 남은 게 없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교수님 말을 앵무새나 기계처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외웠었고 시험 답안지에는 교수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써놨을 뿐 내 생각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장학금만 생각했던 것 같고 학문적 탐구도 없었고 비판적인 생각도 없었다. 뭐라도 되겠지 싶었지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먹물만 잔뜩 끼어 완고한 바보가 되었던 것 같아. 4학년 1학기에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더 막막해졌던 것 같아. 나는 한 학기를 남겨둔 채로 휴학을 신청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 심하게 박봉이었지만 나는 졸업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학원 원장이 수업을 더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월급을 올려주겠거니 생각했지만 월급은 그대로였다. 원장은 학원 사정이 어려우니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지만 월급은 늘어나지 않았다. 당시에 학원에서는 369로 월급을 올려주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내 월급은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다른 학원에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돈을 2배로 주겠다는 학원이 있어도 선뜻 그 학원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왠지 금방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장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그냥 주말 PC방 알바를 했다. PC방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그럭저럭 할만했다. 어느 날 PC방 사장님이 평일 오전 알바 자리가 비는데 혹시 해줄 수 있냐고 했다. 평일 오전 알바는 학원보다 월급이 많았기에 나는 당연하게 한다고 했다. 나의 사회 첫 경험은 20대 후반에서야 이렇게 시작되었었다. 학원에서 주는 알바비보다 못한 쥐꼬리만한 월급이 나의 첫 월급이었던 것이다. 그동안은 내도로 엄마 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따로 월급 개념이 없었다.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몇 번 시도했지만 엄마는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다. 낮에 밖에서 일을 했어도 어차피 저녁엔 가게에 가야 했다. 저녁에는 손님이 많으니 우리 집은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 우리 집 기준으로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저녁에는 가게 일을 도와야 했고 잠은 4시간만 자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17시간을 쉬지 않고 일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젊었으니까 가능했고 어쩌다 한 번이니 가능했지.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삶보다는 다른 것을 택하겠다. 누군가에게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장사를 24시간 하니 이모들이 펑크를 내면 우리는 계속 일해야 했었다. 4시간을 일하든 8시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우리는 언제나 게으른 사람이었다. 어차피 달라질 게 없으니 어떤 때는 그냥 게으르게 살기도 했었다. 아빠 닮아서 게으르단 말을 수백 번 들은 것 같아. 어쩌다 가게 이모들이 어머 사장님은 좋겠어요. 애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라고 말하면 지 기분 내킬 때나 도와주지 하면서 근처 어느 가게의 자식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비교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힘이 쭉 빠졌지만 옆 가게 자식들처럼 못하니 할 말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반항적이어서 20대 후반에라도 집을 나와서 물리적 독립을 시작했지만 나의 남동생 생각을 하면 참 밉고 괘씸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동생이 20살 여름이었던가? 아빠의 권유로 세차장 알바를 했었다. 그냥 세차장이 아니라 트레일러 같은 큰 차를 세차하는 곳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잔뼈가 굵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을 그 어린 나이에 첫 알바로 그것도 푹푹 찌는 여름에 그 무거운 몸으로 그 일을 했다니 너무 대견하고 가슴이 아프다. 아빠 말에 따르면 동생이 일을 참 잘했다고 한다. 동생도 아빠의 칭찬에 한껏 신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동생은 더 이상 세차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 동생 손에는 한 번도 월급이 쥐어진 적이 없었다. 동생의 월급은 곧바로 아빠에게로 갔었다. 그 세차장 사장님은 바로 아빠의 사촌 형제였으니까. 동생의 월급은 너무 당연하게 가게 살림에 보태지는 것이었다. 동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엄마 가게 아니면 친척집 혹은 아는 사람의 가게에서만 일을 했으니까. 나는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사회화 시기를 놓쳤던 거구나. 엄마는 분리불안이구나. 사회화 시기를 놓친 강아지의 이상행동을 고치려면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40대 중반 어느 날, 엄마가 기분 좋은 어느 날에 운전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왜 알바를 못하게 했냐고 물었다. 내가 이상한 놈 만나서 인생 망칠까봐 그랬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고분고분한 동생과 달리 늘 엄마에게 대들었던 나는 밖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집을 나갈 거라는 걸. 정말로 나는 월급을 몇 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있는 거라곤 신용카드 한 장뿐이었는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다. 100에 10짜리 자취방을 구해서 필요한 것들은 카드 대출을 받아서 샀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자취방에 놀러왔는데 20대 후반에 놀러왔다가 40대 후반인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잠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내가 휴학을 1년 하고 졸업을 할 때까지 남친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 때문에 공무원이 못 됐나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가만 생각하니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느라 공무원이 못됐구만. 고백하자면 나는 단 한 번도 퇴직금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다. 1년 넘게 일해본 적이 없으니. 올해 초에 굳게 마음먹고 구한 청소일도 감기 몸살이 걸리면서 그만두게 되었다. 천식 때문인지 비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감기 몸살을 앓았다. 다행히 첫 감기 몸살이 주말에 온 덕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날 또 하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다시 감기 몸살을 앓았고 나는 미안한 마음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또다시 돈 못 버는 백수가 되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학부 수석도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니. 연년생인 남동생도 4년제를 나왔고 간간히 장학금을 받았지만 결과는 엄마 집에 살면서 가끔 쿠팡 플렉스를 하는 것이 다였다. 나는 왠지 세상에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청소일마저 오래 하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니 게임 채널에서 친해진 유튜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대단한데요? 20년 동안 계속 시도했었잖아요. 손 놓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 친구 중에는 일 안 하고 살림만 사는 주부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다. 알고 보니 그분은 50대였고 올해 초에 구했다는 일자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문적인 욕심도 없고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학기가 끝나면 그만둘 거라고 하셨다. 유튜브조차 노력에 비해 너무너무 돈이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고양이들을 케어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서 게임할 체력조차 없다고 하셨다. 나에게 카톡을 보낸 이유는 게임 채널을 접고 브이로그를 해볼까 싶어서 나는 어떤지 궁금했다고 하셨다. 목소리가 엄청 귀엽고 게임에서 어리숙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분이었기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의외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분을 잠시 따라해보자면 슈팡 슈팡 화르르 콸콸. 현타 오네. 본디 귀여운 목소리라 가능하지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분의 나이를 몰랐는데 갱년기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대반전이었다. 나는 브이로그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과 수익금, 브이로그를 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시간에 비하면 개미 눈물 같은 수익금이라고 앞으로도 돈은 안 될 것 같지만 1년 사이에 알게 된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몰랐던 것 같고 브이로그를 하느라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나를 알게 되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에 힘든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되어도 브이로그는 놓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못하게 된다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아직 라이브 방송을 못 해봤는데 게임 채널에서 한번 해볼까 싶다고. 브이로그에서 하기 힘든 것을 게임 채널에서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했던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분이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셨다. 첫 라이브 방송인데도 200분이나 시청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영상 편집도 못하고 있다고 한없이 자책하며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 구독자에서 친구가 된 찌아가 카톡으로 이렇게 말해주었다. 아무도 쪼우는 사람 없다. 기다리는 사람만 있을 뿐. 고마워 찌아. 그리고 내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어디 가슈? 돌아와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다. 근데 뭐 해먹고 살아야 할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저 이제 뭐 하죠?